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20며칠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후딱 갈 것 같아요. 강행군이죠? 예, 저는 이제 6월 3일, 4일 선거방송 이제 스케줄 잡히고 있거든요. 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먼저 검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특검이 검찰을 향해서 정조준, 칼을 겨눴어요. 그러게요.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예. 이게 출발점은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겨눴습니다. 예. 그래서 계엄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그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한 의혹과 예. 그리고 지규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거에 대해서 왜 즉시 항고하지 않았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예. 대검이 거절을 했습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면 줄게.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래? 그러면 법무부 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를 요구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또 예. 바로 검찰의 그 심장부인 이프로스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예, 예.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최초라고 해요. 최초죠, 실제로? 최초예요. 예. 예. 특검이 그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예. 전에 대대적으로 이프로스를 그것도 전 서버를 지금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와 이거는 최초다. 우리가 예. 못 보던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정말 이 내란에 있어서의 검찰에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들여다보려고 가열차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서버 전체가 이제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내란, 비상계엄 이런 당시에 박성재 법무장관이랑 세 번이랑 통화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에서의 지시로 인해서 검찰도 부역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우정이 같이 이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황과 근거를 잡아야지 종합특검이 어디까지 검찰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 채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검이 사실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특검이 쫓는 인물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입니다. 첫째,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검찰이 계엄군의 합수부에 가담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둘째, 윤석열 석방 방조,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사실상 윤석열을 풀어준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대검 내 헌법 존중 TF가 가진 심우정 관련 조사 자료를 특검이 요구하자 구자현 총장 대행은 비공개 자료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권창영 특검은 법무부 장관에게 구자현 대행의 징계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수사 방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입니다. 대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영장을 받아오면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징계 요구는 유감이다라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늘 이프로스 압색을 통해 검찰 지휘부의 내부 지시 체계를 낱낱이 털어내 직권남용과 내란 가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니 그래서 수사 파견해갖고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압수수색 영장 없으면 우리는 자료 제출 못한다. 임의 제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버팅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종합특검이 4월 6일 날 그런 부분에서 공문으로 검찰에 수사 협조 요청, 자료 제출 요청 이런 걸 보내요. 그런데 4월 27일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난 후에야 우리는 규정상의 임의 제출 방식은 어렵고요. 압수수색 영장 주셔야지 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이 정말 특검과 검찰이 지금 대격돌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다 됩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그런 수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서는 어느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버티고 있는 대검. 이때까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닌 검찰이니까 특검의 수사를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때까지는 진짜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들 아무 곳에도 견제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비상계엄, 내란 이런 데 동조를 하면서 정치 검찰들이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옹이하겠다라는 여전히 그런 검찰개혁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어막 치는 게 맞나요?
예. 정말 이 시대 정신에 너무 반대로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구자연, 이 직무대행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순순히 그 수사나 자료 제출에 응해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 때 임명된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약간 좀 놀라웠어요.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자료만 달라는 건데. 예,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까지도 해가지고 수사협조 요청을 거부했으니까 징계해 주세요 하고 장관한테 요청을 한 상황인데 예.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정황이 있어갖고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특검이. 그러면 당연히 뭔가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영장, 그 압수수색의 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제출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압수수색 당하기 싫어갖고 이미 제출하겠다고 보통은 변호사 대동해갖고 협상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되는 건지 좀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만약 듭니다. 검찰이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공무원이 압수수색 영장 가져오세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두드려 맞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적반하장이야 그러면서 네. 오히려 더 강압 수사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 조작 기소 그런 네. 걸 보면은 검찰이 보통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난 건데.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냐. 또 이 지금 구자연 대행의 주장으로는 이게 이미 제출을 하면은 실정법에 저촉 가능성이 있어서 뭐 해석을 하고 네, 뭐 협조를 그런 얘기 하는데 있더라고요. 그런 변명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종합특검법 6조 유형에 따르면은 반드시 이런 요청에 대해서는 대검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 했을 때 국민들은 당연히 아니 특검이 그런 거 하라고 국민들의 권한을 부여한 건데 대검은 그리고 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거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법에 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냐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법무부 선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다음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과연 법무부가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특검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으면 당연히 징계하는 거고요. 예. 근데 뭔가 이미 제출하는 과정에서의 뭔가 이런 보완이나 아니면 원칙에 있어서의 일말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면 그거 해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압수수색하는데 그냥 다 뺏길 거 이미 제출하는 거는 본인들이 또 편집하고 골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실정법 저촉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지난번에 됩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검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대검. 네, 대검. 그러니까. 아니 정말 놀랐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 처음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법사위에 나와서 정성호 법무장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의 검찰은 이재명의 검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윤석열의 검찰과는 다르다 다르다고 이렇게 했죠. 얘기했거든요. 예. 다른 것을 보여주셔야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예. 되면.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여주실 거로 기대를 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예. 목적이 다름 아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예. 계엄 때 그 관여 그 동조 의혹을 살피는 건데 예. 그러면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도 사실은 지기현이 무리하게 한 거잖아요. 예. 말도 안 되게. 시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특혜를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검찰이면 당연히 이거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항소해야죠. 안 했잖아요. 예. 뭐 해도 실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건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본인들끼리의 그냥 뒤 봐주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검찰 해체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버티는 일말의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협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다름 아닌 그 2플러스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부끄러워해야 되나? 뭐 그런 걸 느껴야 될 텐데. 근데 이거 벌벌벌 네. 떨고 그 안에 있을 것 모든 같아요. 정보가 다 있을 거 너무 아닙니까? 많은 이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뭐 이게 별건 수사는 안 되는데 예. 또 이게 특검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2플러스 과정에서의 뭔가 이상한 징후나 아니면 과정에서 누가 뭔가 이 퇴로를 틀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수사했던 것들이 막히거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또 새로운 파인딩이 될 것 같아서 와, 2플러스는 정말 그들만의 세상에서의 네트워킹 정보망이잖아요. 이게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검찰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정말 오금이 저릴 만한 정치 검찰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잘 발라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 다름 예. 아닌 이진관 부장판사였는데
2심은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아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2심에서는 내란죄를 중대 범죄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수령했다. 또 국회 봉쇄와 군 병력 집합 그리고 국헌 문란 목적 등의 폭동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혐의를 다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징역 23년이 징역 15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이렇게 판결문 마지막에 양형 부형할 때 읽어보니까 그 판사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대로 갈 줄 알았거든요. 예. 이게 사안이 되게 중하고 무겁고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래서 감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무죄 판결이 된 몇 가지 단서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부작위를 배척한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걸 네. 그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를 이진관 판사는 양형에다가 담은 넣었죠. 건데 예. 2심에서는 그걸 다 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국무회의 때 결국에는 정족수 문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이렇게 손가락하면서 몇 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카운트하면서 사실 정족수 채우자마자 방망이 두들기고 딱 이렇게 절차적 형식적 요건의 비상계엄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이상민 그 장관을 통해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돼갖고 특검에서 이거를 문제 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는 사실 이상민 장관과 언론사의 단수의 이행 방안 논의한 거는 특검의 기소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양형에 반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게 감형이 됐어요. 와, 그래갖고 2심에서는 한덕수 봐주기를 좀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헌재에서 위증했던 거 이런 부분에서도 김용영 장관이 이상민 장관한테 문건을 전달하는 걸 못 봤다라고 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건의 내용이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이냐 단전단수에 대한 내용이냐 그것의 내용 확인을 사실 한덕수가 확인했다라는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문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못 봤다고 하는 거를 유죄로 하기에는 뭔가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2심에서 양형 감형의 사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봐주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주 깐깐하게 봐서 완벽하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만 양형에 반영하겠다라는 판사의 의지가 보였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를 또 중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2인자로서의 대통령의 그 내란 행위나 비상계엄을 막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한 것을 이렇게 봐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계엄 선포문 이후에 사후 문서 작성 사인을 해갖고 부서를 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폐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형 사유에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2심은 작정하고 다시 한덕수 봐주기를 해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23년형 받았을 때는 와 이제 100세대도 못 나오겠네 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100세 되기 전에 이러다가 나오시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감형 가운데 예. 50년 공직 생활을 봉사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느냐. 감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았으면 오히려 내란에 가담하면 안 되는데 그런 그렇죠. 사람이 했다. 그러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죠. 감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년 뭐 공직 생활을 봉사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중처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년 넘게 공무원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상계엄을 하면 더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를 했다면 국무회의 절차나 여러 가지 계엄에 필요한 조건들을 생각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강하게 말렸어야 되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합니까? 참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 내란이 맞다 하고 확인해준 재판은 그나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이 판결로서 확인됐으니
이제 국민의힘 그동안 주장했던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폈던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만 국민의힘 전체 뭐 당원들이 다 못하면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에 모여서 대국민 사과 석고 대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녹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국무총리를 두 번 하는 분이십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 진영과 그리고 보수를 막론하고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던 분이잖아요. 한미 외교 통섭본부장도 하고 너무 그런 면에서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공직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막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는 그날의 촉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한덕수는 그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머릿속에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공직에 50년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부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사무가 되겠어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나마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많이 못 깎아줬다. 만약 이진관 부장판사가 15년이다. 그러면 더 낮췄을 거 아니에요. 아유, 이게 그래서 뭐 다시 떨리고- 한번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형을 가지고 서로 뭘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김건희 씨가 사실은 1년 8개월 받았다가 지금 오히려 형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내란을 완전 차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재판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법부가 이 내란을 제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거 맞아? 아니면 또 재판 거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봐주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덕수 총리는 워낙에 예전에 김현장 고문을 할 때 엄청난 수익을 내갖고 이번에 국무총리 할 때 인사청문회 때 수익이 이만큼 늘어갖고 50년이잖아요. 예. 그만큼 이 법조 네트워크는 50년 공직 생활하면서 아주 탄탄한 분위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일이에요. 예. 자, 계속해서 사법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예, 그렇죠. 아, 없는 상황에서 없는 질타를 상황에서, 받았다는 예, 말이죠. 예, 그렇죠. 예. 법원행정처장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예.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내용인데 법원행정처장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도 제청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이 법사위에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임명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은 재판이 아니에요. 사법행정의 영역인데 도대체 왜 안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설명을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법 121조 5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장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국회법에 따라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란범을 구속하지 않아서 그 내란범이 작년 12월 3일 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이번에 대구시장 출마하지 않습니까? 왜 법원에서 내란범을 풀어줘 버려가지고 이런 지금 위헌적인 상황을 만듭니까? 법원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내란 극복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법관이 2달째 공석 그리고 9월에 또 다른 대법관이 지금 퇴임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여전히 공석. 이거 지금 왜 이대로 놔두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직 부장판사, 전주지방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 이제 뇌물 수수 이것도 의혹이 쇼크네요. 불거졌고요. 예. 놀라운 일이죠. 예.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 영장 기각을 하는 바람에 예.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지 않았느냐. 왜 사법부는 내란 관련해서 이렇게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하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하면서 추경호 의원이 나와가지고 또 대구시장에서 김부겸 후보와 박빙이잖아요. 예.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론조사가 지금 박빙으로 나옵니다, 지금. 예, 쉽지 않아요, 대구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말 이겨도 겨우 이길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좀 가슴속에 회한과 원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을 사법부가 준 거 아니냐에 대한 진보 진영의 원망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면은 지금 하여튼에 법사위가 뭐 선거 때문에 약간은 관심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정지하고 있느냐,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답변이 재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긴 하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도 직무대행. 대법관 지금 임명도 안 하고 뻗뛰기 하고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추천해갖고 임명을 하게 되면은 대법관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응하면서 빠르게 사법과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버티기 하고 있는 게 바로 조희대 대법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다 이거 관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 조희대 나와서 소명해라, 설명해라.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법사위에는 출석의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정조사 할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버티고 있으니까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꼭 나와서 이런 것도 소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한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는 아직도 뭐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기능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그 현직 부장판사 이 뇌물죄는 와 대단하던데요. 네. 실제로 현직 부장판사랑 그다음에 그 로비한 변호사가 고교 선후배 예. 동창 관계 그러다 보니까 접대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회로 하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해왔고 그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직위원 판사가 후배들과 룸사람 갔을 때 생각이 다시 한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의 지금 사법부가 그 부장판사와 변호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이거 국민 참여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공수처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부장판사가 지금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직은 보도를 접해서 못했는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예. 보니까 고교 동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그 법인의 사건을 보면 계속 유리하게 판결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게 혐의점입니다. 법원이 지금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재판, 국민 참여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료 판사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청과 참여 재판 신청이 있으면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사법부에서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참여 재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긴 한데 이게 정말 판사들끼리도 결국에는 본인들 봐주기 결국엔 재판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검사들끼리도 본인들끼리 봐주기 하면서 징계도 안 하고 옹의했던 것처럼 사법부가 그러면서 신뢰를 계속 잃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법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그 사법부에 정말 열심히 하는 판사들과 여러 사법부의 사람들은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잘라내야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상권 분립에서 권한을 위임해준 사법부가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안 그러면은 검찰청 해체처럼 사법부 해체 얘기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제대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소명하고 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은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후보들을 공천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경호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예.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용 전 예. 의원. 거기는 또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기자를 예.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손절하더라고요. 과연, 예. 윤 어게인과. 예. 근데 1월 1일 날 서울구치소 갖고 대통령님 하면서 이렇게 90도 인사했었잖아요. 근데 공천 받으니까 손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타이밍 너무 절묘하게 예. 출마하고 매표행위 하려고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뿐만 아니라 김태규 전 예.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울산 예. 남갑에 남갑. 공천됐어요. 김영환 지사 또다시 컴백했잖아요. 이분도 비상계엄 옹호했던 분이고 박종진 우리 또 인천 연수 또 거기도 1인 시위했잖아요. 우리 비상계엄 윤석열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국민의힘 안에서 그 윤 어게인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되어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할 때 이제 보수 패널들이랑 같이 얘기하잖아요. 공감을 해요.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수의 국민의힘 내 장동혁 그 세력 내에 윤호겐이 살아있고 그들이 공천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면서 계속 선수를 뛰게 만들고 있다. 정진석 내려왔지만 정진석까지 했으면 활용 정점이지 90%까지는 거의 공천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환길 친한 김현태 예, 이분도 지금 김현태 전 707 공수단장이 지금 예. 개항을 해 또 출마한다 뭐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윤 어게인 세력이 계속해서 이 지방선거를 틈타서 그리고 보궐선거를 틈타서 계속 원내로 입성하고 자치단체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종의 계산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방선거 6.3이 국민 심판이 정말 여당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아니라 야당을 심판하는 그런 투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공천하면서 현장에서 우리 윤석열 지켜야 됩니다. 부정선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는 멀리 날아가는 거죠. 여전히 지금 보수, 국민의힘 답 없다. 미래가 없어 보인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제 통과되긴 했지만 지난번 육아휴직 확대에 대한 법안이 지금처럼 미뤄지고 나서 한 워킹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이 끝내 상정되지 않아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 개최 시 의장님께서 법사위 안건이 240건이나 되는데 왜 일부만 상정했느냐라고 엄중히 지적하시며 다음 본회의 때는 의장 권한으로 안건을 올리겠다 단호하게 말씀을 주신 것을 듣고 다시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의장님, 이 육아휴직 확대 법안은 저와 같은 수많은 부모들에게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일과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동화줄과 같습니다. 당장 고학년이 된 아이의 돌봄 공백이 생김으로써 매일매일 애태우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오늘 국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시어 미처 상정되지 못한 소중한 민생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왜 이거를 필리버스터를 하고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